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7편 118년을 살았던 태조왕과 그의 형제들. 대왕마마, 환나무 패자 보고들이 옵니다. 우리 군사가 조나를 공격하여 그 나라 왕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수고했다. 환나무 패자 소리는 듣거라. 예. 병졸들을 요동으로 출동시켜 한나라의 6개 현을 공격하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구려 제6대 왕인 태조대왕 시기의 이모저모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청취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조인 주몽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태조대왕에 이르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고구려 왕실은 흡사 전쟁을 지휘하는 야전사령부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세력들을 끊임없이 정복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한편으로 부여나 한나라 같은 강대국을 침략했다가 더러는 패퇴하기도 하면서도 또다시 침략을 감행합니다. 중국 역사서인 위서동의전은 고구려의 품성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성품이 흉악하고 급하여 도둑질하기를 즐긴다. 우리가 듣기에는 대단히 기분 나쁜 표현인데, 그러나 그 시절 고구려 사람들에게 전쟁은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한밭대 공석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고구려의 기질은 강하고 대륙적이고 진취적이고 정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이 형성되게 된 데는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환경에 영향이 있는,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라고 하는 땅은 삼국지 우이지 동의전에 보면은 넓은 평야가 없고 늘 산속에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늘 생산력의 부족에 어떤 절감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을 침략을 해서 어떤 정복을 해야지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의 기질은 강할 수밖에 없었지요. 공석구 교수가 언급한 고구려의 지정학적인 여건을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고구려에는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으며 벌판과 호수가 없다. 사람들은 산과 골짜기를 따라 거주하며 계곡물을 마신다. 좋은 밭이 없기 때문에 힘들여 경작을 해봤자 수확이 충분하지 않아 늘 배가 고프다. 이런 형편이니 주변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빼앗아오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은 고구려인들에게 있어 전쟁은 또 하나의 생산 활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노략질 해오고 이런 약탈 경제가 또 다른 생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 싸우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여는 오곡이 풍성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풍부하고 이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중국 고급 문화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싸우지 않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그게 결국은 국가가 처음 성립할 때부터 싸우는 과정에서 고구려족들이 결집을 해서 국가를 이뤘고요. 발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로 보면 막 딱 머리 아픈 존재인 거죠. 굉장히 호전적이고 좀 사납고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따라서 부여와는 달리 한나라와 끊임없이 부딪혔던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 기록자들이 긍정적으로 기술할 리가 없었죠. 김현숙 연구위원의 표현대로 고구려에서 전쟁이 일종의 생산 활동이었다면 그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군인들이었겠죠. 삼국지 위서 동의전 고구려편의 기록 한 줄을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며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만여 명이나 되고, 아랫사람들이 멀리서 쌀과 양식과 물고기와 소금을 짊어지고 와서 공급한다. 이 기록에 나타난 앉아서 밥 먹는 자, 즉 좌식자가 바로 당시 고구려의 지배 계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좌식자에는 왕족을 비롯하여 각 부족의 족장들과 그 친족,
왕실의 행정을 맡아보던 사람들이 포함됐겠죠. 그런데 고구려 초기만 해도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 역시 이 선택받은 좌식자 계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고구려사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3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농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도 보급부대 역할밖에 못합니다. 식량 저선하라고 이것만 하지 무기를 손에 못 쥐어요. 무기를 쥐고 일단 군대 복무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그것은 4세기 이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가 확 이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것으로 군사적인 의무가 들어가지 그전에는 무기를 손에 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하나의 생산 활동이고 가장 중요한 게 노획물 섭득이에요. 그럼 그 전리품을 나중에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귀족들만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의 생산 활동이기도 했던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기로 할까요? 고구려의 왕으로서 명령하노라. 마한과 예맥의 기병들은 듣거라. 지금부터 우리 1만 군사는 한나라의 현도성을 공격할 것이다. 고구려 군사의 기백을 살려 한나라 군사들을 포로로 잡고 보다 많은 물품을 빼앗아 와야 할 것이다. 자, 가자! 태조대왕 69년 12월 왕은 기병 1만을 거느리고 후한의 현도성으로 진군합니다. 고구려군이 성을 포위했는데 그때 뜻밖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아니, 우리가 성을 포위하고 있고 한나라 군사들이 항복할 일만 남았는데 무슨 큰일이 생겼단 말인고? 지금 부여군이 한나라를 도와서 우리 고구려를 치겠다고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뭐라고 했느냐? 부여군이 한나라 편에 가담하여 우리에게 대적하겠다고 나섰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부여왕의 아들 위구태가 군사 2만을 거느리고 진격하고 있사옵니다. 서둘러 우리 군사의 진퇴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왕마마, 벌써 위구태의 군사가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군사들은 성곽의 포위를 풀고 부여군에 맞서 싸우라! 부여군이 한나라 군사와 연합작전을 펴는 바람에 고구려군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부여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부여는 고구려의 조상나라이고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훨씬 더 강한 나라였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고구려 왕이 버젓이 부여 땅에 와서 시조 주몽의 어머니였던 유아 부인의 묘에 제사를 지내고 가는 등 부여를 지배하려고 하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한나라 편에 섰던 것입니다. 공석구 교수와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구려의 어떤 압박, 주도권의 상실 이런 환경을 벗어날 필요가 있었겠죠. 바로 그것은 바로 한과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결국 태조왕이 즉위 이후에 계속 그 중국 쪽으로 이제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왕의 어떤 그 이제 중국 공격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위협적으로 성장하는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는 한으로서는 결국 이제 부여의 힘이 또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한과 부여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와 대응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하고 항군연 세력 같은 경우에 보면 끊임없이 전쟁하고 부딪히고 이런 과정이고 부여하고는 보면은 몇 번 부딪혀도 곧 화해로 돌아가는 그런 식입니다. 협조적인 관계가 많고요.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부여는 그쪽 지역 내에서 가장 평탄한 곳, 평평한 곳에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유적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외부의 침략을 더 받기 좋은 곳입니다. 선진 지역이면서도 외부 침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면서 그쪽과 좀 같이 일종의 타협을 한. 부여와 한나라가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비록 고구려와 뿌리가 같을지라도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두 나라에 대한 인식이 달랐겠죠. 중국인들은 위서 동의전에서 고구려 사람들의 기질을 성품이 흉악하고 성질이 급하며 도둑질을 즐긴다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기술했는데, 그렇다면 부여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어놓았을까요? 부여의 백성들은 토착 생활을 하고 호수가 넓으며 땅이 평평하여 토양이 오곡을 재배하기에 마땅하다. 백성들의 성격은 강하고 용감하며 삼갈 줄 알고 후덕하니 도둑질하지 않는다. 고구려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편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들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듬해 4월, 고구려는 요동을 공격했다가 부여의 개입으로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 대목을 기록한 삼국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왕이 마한 예맥과 함께 요동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부여왕이 군사를 파견하여 한나라를 구원하고 고구려 군사를 격파하였다. 그런데 고려시대 김부식 등 삼국사기 편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고구려가 마한 예맥과 함께 요동을 공격하였다는 부분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이런 의문문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마한은 백제 온조왕 27년에 이미 멸망하였는데 지금 고구려 왕과 함께 군사행동을 하였다 하니 멸망하였다가 다시 일어난 것일까? 그렇다면 삼국사기의 백제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온조왕 26년 10월 왕이 사냥 간다고 하면서 군사를 출동시켜 마한을 기습하였다. 마침내 마한을 병합하였는데 오직 원산과 금현 두 성만 굳게 수비하고 항복하지 않았다. 27년 4월 원산과 금현 두 성이 항복하였다. 마침내 마한이 멸망하였다. 마한이 멸망했다는 백제 온조왕 27년을 서기로 따지면 기원 후 9년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태조왕이 마한과 함께 요동을 공격한 때는 그로부터 112년 뒤입니다. 멸망한 지 100년도 더 지난 마한이 고구려군과 함께 요동을 공격했다는 부분을 기록하자니 삼국사기 편찬자들로서도 고개가 갸웃거려졌겠죠. 고구려 연구자들 역시 통일된 의견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만 중에 마한이라고 보진 않고요. 고구려라고 보죠. 제치원이 사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마한은 고구려, 변하는 백제, 진화는 신라 이렇게 보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방면의 기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에 대해서는 남쪽하고 연결 짓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설이 또 다릅니다. 그런 설이 일반적인 걸로 있고 또 다른 설은 이 마한이 이제 고조선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거죠. 고조선의 유민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한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진안에 가서 신라의 한 구성분자가 됐다고 보는데 그 고조선 유민, 마한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 그 고조선 유민을 지칭한 것이 이 기사의 마한이다. 여기다 또 한 가지 견해를 보태자면 백제 군사에게 도성을 빼앗겨 멸망한 마한의 일부 유민들이 고구려에 투항하여 고구려로부터 일부 영토를 할당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어쨌든 부여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고구려는 한나라로부터 현도와 요동을 빼앗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랬더라면 고구려의 역사도 달라졌겠죠. 역사에서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당시 고구려가 뿌리가 같은 부여에 대해서 애교 관계를 좀 더 매끄럽게 유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태조왕 동생 수성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태조왕은 제위 69년, 서기로는 121년 11월에 동생 수성으로 하여금 군사와 국정에 대한 일을 총괄적으로 맡아보게 합니다. 수성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대리 정치를 했던 셈이죠. 따라서 태조왕 후반부에 기록된 업적은 동생 수성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성이 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나서 11년이 지난 태조 80년 7월
수송은 관나부 우태 미유, 환나부 우태 어지류, 비류나부의 양신 등의 측근들과 함께 외산이라는 곳으로 사냥을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사슴을 5마리나 잡았으니 마음껏 마시고 취해보자고. 장군을 모신 우리 측군 신하들이 오늘은 장군께 중차대한 국사 문제를 의논드리기로 의견을 모았사옵니다. 사냥을 왔으면 사냥을 즐겨야지. 무슨 국사 문제인고? 일찍이 모본왕이 살해당했을 때 태자가 불초하여 여러 신하들이 장군의 부친이었던 제사 어른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제사 어른께서는 자신은 너무 늙었다고 하시면서 지금의 왕인 7살짜리 아들에게 왕위를 양보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형이 늙으면 왕위를 아우에게 계승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대왕께서는 이미 늙어서 국사를 볼 형편이 아니 되면서도 왕위를 양도할 뜻이 없으니 장군께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옵니다. 어허, 그게 무슨 소린고? 왕은 맏아들이 계승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가 아닌가? 형님이 지금 비록 연로하다고는 하나 맏아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왕위를 넘볼 수가 있겠는가? 아우가 현명하면 형의 뒤를 잇는 일은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장군께서는 그 점은 걱정 마시고 계책을 세우시옵소서. 측근 신하들이 이렇게 충동질을 하자 수성 역시 마음이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사실 수성은 훗날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보다 형이 왕으로 있던 태조왕 시대에 더욱 많은 공적을 쌓은 인물입니다. 태조왕의 하반기 업적, 중국과의 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수성입니다. 수성이 왕자였는데 왕자가 군사를 직접 이끌고 가서 앞장서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9년하고 전쟁 과정 거기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운 것은 그 기사 자체로만 보면은 수성입니다. 태조왕 그냥 보내는 것이고 직접 이끌고 간 사람은 수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무리 이제 기다려도 태조왕이 사망을 안 하니까 그 옆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수성을 자꾸 흔들죠. 모반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 중에서 수성이 왕자로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웠다고 했는데 수성은 태조의 동생이었지 왕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성이 왕자였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잠시 접어두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가기로 하죠. 어쨌든 수성은 측근 신하들의 부추김에 마음이 흔들려서 왕위를 찬탈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신하들 중에는 수성의 왕위 찬탈 욕심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좌보로 있던 패자 목두루는 병을 구실로 관직을 내놓았고 수성의 이복 동생이었던 백고는 수성에게 왕위 찬탈의 욕심을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형님, 화와 복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형님은 임금의 아우로서 백관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지위는 이미 지극히 높고 그동안 쌓아온 공로도 훌륭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충성과 의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예절과 겸양으로 욕망을 억제하여 위로는 왕의 덕과 같도록 노력하고 아래로는 민심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야 부귀가 형님을 떠나지 않고 화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향락에 빠져 있으니 형님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왕위 찬탈의 야욕이 뜻대로 실현되지 않자 향락에 빠져있는 수성에게 이처럼 따끔한 충고를 했던 그의 동생 백고는 훗날 신대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왕위 찬탈을 획책하는 동생 수성의 이러한 행태는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통치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태조왕으로서도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조왕은 측근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간밤에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어. 대왕마마, 무슨 꿈이옵니까? 표범이 호랑이의 꼬리를 물어서 잘라버리는 꿈이었어. 잠을 깨고 나서 해몽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 꿈풀이가 아주 불길하단 말이야. 뭐라 해몽을 했사옵니까? 호랑이는 모든 짐승의 어른이고 표범은 호랑이의 한 종류로서 작은 짐승인데 표범이 호랑이 꼬리를 물어 잘라버렸으니 내 친족 가운데서 왕위를 노리고 내 후대를 끊어버리려는 자가 있음을 예시한다. 이런 해몽이었느니라. 점치는 자의 꿈풀이가 이러하니 장차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대왕마마, 안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도 변해서 나쁘게 되고 좋은 일을 하면 재앙도 도리어 복으로 변하는 것이옵니다. 대왕께서 나란 일을 집안일과 같이 걱정하시고 백성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시니 비록 사소한 이변이 있다 한들 무슨 걱정거리가 되겠사옵니까?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리고 다시 4년 후인 서기 142년 7월 궁궐 근방의 한 사냥터. 장군, 저기 사슴이 달려가고 있사옵니다. 나도 보았느니라. 빗나가고 말았구나. 와. 자, 여기서 잠시 쉬기로 하자. 그대들은 내 말을 명심하라. 대왕이 늙었으나 죽지 않고 나도 나이가 많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계책을 꾸미기 바란다. 내 명령에 복종하겠는가? 명령에 복종하겠사옵니다. 이렇듯 수성은 왕이 찬탈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했던 신하들 중에서도 직언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이 신하를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장군, 조금 전에 당신은 자신한테 결코 상스럽지 않은 말을 하였는데 근신들이 올바른 말로 말리지 않고 모두 명령에 따르겠다고 입을 모으니 이런 간사한 아천매들이 어디 있단 말이오? 내가 직언을 하려 하는데 장군의 뜻은 어떠하시오? 그대가 직언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약이 될 터인데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어서 말해보라. 우리 임금은 현명하여서 안팎으로 반역할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는데 당신이 임금의 동생으로서 비록 국가에 공로가 있다고 하나 간사스럽고 아첨 좋아하는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현명한 임금을 폐위시키려 하니 이것은 하누라기의 실로 1만 균의 물건을 메어놓고 거꾸로 끌어당겨보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충효와 공손함으로 대왕을 섬기면 대왕께서는 당신의 어진 마음을 헤아려 반드시 당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을 가질 것이로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화가 당신에게 미칠 것이오. 이 충신이 한 말 중에 실 한 오라기로 1만 균의 물건을 메어놓고 끌어당기려 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1균은 30근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 어떤 사람의 직언을 듣고 수성과 그의 측근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군, 대왕이 나이가 많아서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울까 염려되어 후일에 대한 계책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저 사람이 이따위 망령된 말을 하니 이 사실이 누설되어 후환을 초래할까 염려되옵니다. 저자를 죽여서 입을 닫게 하는 것이 지당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렇게
하라. 예! 그러는 중에서도 고구려는 한군현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태조 94년 가을 8월에 왕이 장수를 보내서 한나라 요동 서쪽 안평현을 습격하여 대방의 수령을 죽이고 낭랑태수의 처자를 빼앗아 돌아왔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이런 중요한 전과를 올린 전쟁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만 올라있고 왕권의 향배를 놓고 벌이는 궁궐 내부의 암투에 대한 정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보 고복장이 태조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왕 마마, 지금 수성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청하옵건대 먼저 그를 처형하시옵소서. 아니야. 나는 이미 늙었고 수성은 나라에 공이 있으니 내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겠다. 아니 되옵니다. 수성은 사람됨이 잔인하고 어질지 못하옵니다. 아마도 오늘 대왕의 왕위를 물려받는다면 내일은 대왕의 자손을 해칠 것이옵니다. 대왕 마마께서는 다만 어질지 못한 아우에게 은혜 베푸는 것만 알고 죄 없는 자손들에게 후환이 미칠 것을 알지 못하시니 원하옵건대 대왕께서는 깊이 살피시옵소서. 그러나 태조왕은 이 신하의 간언을 물리치고 동생 수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늙어서 모든 일이 힘들구나. 하늘의 운수가 너에게 있으며 또한 네가 안으로는 국정에 참여하고 밖으로는 군사에 대한 일을 총괄하여 오랫동안 나라의 공로를 쌓아 신하와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였으니 내가 의지하고 일을 맡길 적임자를 얻은 것이다. 이제 왕위에 올라 길이 경사를 누릴지어다. 태조왕은 그렇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별궁으로 물러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태조는 무려 94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고 그 뒤로도 한참을 더 생존해 있다가 만으로 118세, 우리식 나이로 119세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간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밭대 공석구 교수와 고구려 연구재단 임기환 연구위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태조왕은 그러한 동생의 왕위에 대한 욕심을 알고 동생인 수성에게 왕위를 양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성은 이제 고구려의 이제 차대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태조왕은 이후에도 이제 오래 사셔서 결국은 118세를 일기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고구려에서 왕위를 동생에게 그 어떤 양위하는 이러한 예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 시기에 고구려의 왕위 계승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 상속이 아니라 형제 상속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어떤 왕위가 어떤 부자 상속이 일반화되는 것은 그 이후에 고국천왕대를 전후해서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다음 왕을 계승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역량이 있고 경륜이 있는 동생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위목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부자의 어떤 상속이 확정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실제 태조왕, 차대왕, 신대왕이 실질적으로 혈연적 형제라고 하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보이는 이 세 왕의 형제 상속을 반드시 형제 간의 상속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당시에는 왕위 계승이 형제 간에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부분이야 전에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태조왕과 수성이 피를 나눈 형제간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임기환 연구위원의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여기서 그 의문점들을 정리해 가보기로 하죠. 정말로 태조왕은 120년 가까이 살았고 94년 동안이나 왕위에 올라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장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의심을 품어볼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의 역사서인 후한서에 나타난 이런 기록 때문입니다.
안제 건광 원년에 고구려 왕 궁이 죽고 아들 수성이 왕위에 올랐다. 이때 현도태수 요광이 고구려 왕이 죽은 것을 기회로 삼아 군사를 출동하여 공격하고 싶다고 안제에게 말하니 모두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상서 진충이 이렇게 말했다. 전에는 궁이 훌륭하고 영명하여 요광이 공격할 수 없었는데 그가 죽었다 하여 쳐들어가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사자를 보내서 조문하고 예전의 죄가를 묻되 일단 용서하여 죽이지 말고 두었다가 후일을 도모함이 좋을 것이옵니다. 안제가 이 말대로 하였다. 이듬해에 수성이 한나라 포로를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후한서에서는 수성이 태조왕의 동생이 아니라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태조왕이 건강 원년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나라의 건강 원년은 태조왕이 왕위에 오른 지 69년에 해당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태조왕은 7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76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측 사료인 해동곡이라는 문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국조왕인 고궁은 후한 건무 29년에 즉위하니 이때 나이가 7세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섭정하였다. 효환제 본초 원년에 이르러 동복아우 수성에게 왕위를 내어주니 이때 궁의 나이 100세로서 제위 94년이다. 그러니까 태조왕이 69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76세에 죽었고 수성은 그의 아들이었다는 중국적 기록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94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물러났고 119세까지 살다 죽었으며 수성은 그의 친동생이었다는 우리 쪽 사료를 믿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삼국사기에도 그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소개하고 어느 쪽 기록이 맞는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후한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구려 본기에 보면은 태조왕의 그 하반기 그쪽이 다 이제 이미 그때는 죽고 그 아들인 수성이 통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고구려 삼국사기에는 동생이고 수성이 왕위를 차지한 이후에도 살아 있었던 걸로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신대왕 때 둘이 같이 그냥 죽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참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역사학자들로서도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보기가 참 힘든 게 후한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 자연사 할 나이라든가 이런 걸로 따지면 후한서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차대왕의 이름은 수성이며 태조왕의 동복아우이다. 그는 용감하고 체격이 건장하여 위엄이 있었으나 인자한 마음은 적었다. 태조대왕이 물려준 자리를 받아 즉위하였다. 이때 나이 76세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차대왕 편의 시작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관나부 패장 미유를 좌보로 임명하고 환나부 우태 어지류를 우보로 임명했으며 비류나부의 양신을 자기를 올려 우태로 임명합니다. 예전에 왕위 찬탈을 부추겼던 신하들을 측근에 포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이 시작됩니다. 태조왕에게 수성을 처단해서 화근을 자르라고 충고한 바 있는 우보 고복장이 그 첫 희생자가 됩니다. 슬프고 원통하다. 내가 전일에 선왕에 가까운 신하였으니 어찌 반역을 도모하는 자를 보고도 묵묵히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태조대왕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한스럽구나. 이제 임금이 왕위에 올랐으니 마땅히 새로운 정치와 기화로서 백성을 받들어야 하거늘 정의에 어긋나게 한 사람의 충신을 죽이려 하는구나. 나는 이와 같은 무모한 시대에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어서 나를 죽여라. 저놈을 당장 처형하라. 예. 야! 그리고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4월 차대왕은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형님의 아들인 태자를 제치고 왕위에 오른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필시 조카 녀석을 왕자에 앉히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으렸다.
여봐라! 막근을 죽여라! 차대왕은 태조대왕의 맏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막근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자 막근의 아우였던 막덕은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합니다. 태조의 신하였던 고복장이 태조에게 수성을 처단하라고 간언하면서 예측했던 그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백성들이 원성은 높아지는데, 그러나 차대왕은 측근들에 둘러싸여 폭정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차대왕 즉위 20년째 되던 해 3월, 별공으로 물러나 있던 태조대왕이 11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태조왕은 동생인 수성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충직했던 신하와 두 아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거나 전해 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는 살아서 왕위를 물려준 첫 번째 왕이었지만 너무 오래 살았던 탓으로 말년에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조왕 시절에 형인 수성에게 왕위 찬탈의 야욕을 벌이라고 충고를 서슴지 않았던 백구라는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수성이 왕위를 물려받자 직언을 퍼부었던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 두려워 산골짜기로 도망가서 은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대왕 20년에 궁궐에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 산골짜기까지 말을 타고 달려와서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구요? 예, 궁궐에서 왔사옵니다. 환란을 피해 산간벽지로 도망와서 은신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결국 나를 찾아내었구나. 태조대왕의 충신이었던 고복장과 두 조카의 뒤를 따라갈 각오가 돼 있으니 오래 끌지 말고 죽이거라. 아니옵니다. 궁궐의 대신들로부터 정중히 모시오라는 전가를 받고 찾아왔사옵니다. 무엇이라? 조정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다란 말이냐? 그게 아니오라. 대왕 마마께서 혈세하셨사옵니다. 수성 형님이 죽었단 말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날로 폭정이 심해지므로 백성의 고통을 보다 못하여 연나부의 명림 답부가 왕을 살해하였사옵니다. 이런 변고가 있나? 즉위 20년 10월에 연나부의 명림 답부가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못하여 왕을 죽였다. 죽은 왕의 호를 차대왕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태조왕의 동생이었던 수성은 76세나 된 늙음하게 왕위에 올라서 후세 사가들로부터 폭정을 일삼았다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고, 더구나 신하의 칼에 살해되었으니 비극적인 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태조왕 시절에 그가 세운 업적을 생각한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죠. 보통 왕이 죽거나 권자에서 물러났을 때 비로소 왕위를 짓게 되는데, 수성의 경우 독자적이고 고유한 호칭을 부여받았다기보다는 태조왕 다음의 임금이라는 뜻의 차대왕이라는 호를 받았으니 이 부분도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고구려의 임금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배어 있는데, 비록 하늘의 자손인 왕일지라도 정치를 잘못하면 신하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긴 것, 이것이 고구려의 또 다른 힘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태조왕의 막내 동생인 백고가 바로 위 형이었던 수성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신대왕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77세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대왕을 시해한 명림 답부는 어떤 사람이었고 신하로서 왕을 죽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차대왕 시해 사건을 고구려 특유의 오부족 체제 하에서 부족 간의 세력 다툼이 불러온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임기환, 김현숙 두 고구려사 전공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차대왕이 태조로부터 왕위를 양위받아가지고 왕위에 등장하고 정치를 운영할 때 차대왕과 결합되어 있던 출신자들을 삼국사기에서 보면 관나부나 비루나부나 환나부 이렇게 세 부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계류부하고
연나부는 이제 빠져 있는 셈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차대왕을 시해한 사람이 이제 연나부 출신 명림답부입니다. 타자왕 때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그런 부 출신이 일종의 시해를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차대왕의 죽음은 아무래도 그 명림답부의 반란이라고 그럴까요? 그 차대왕을 죽이는 이런 행위는 어떤 부간의 어떤 권력 다툼과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흔히 오나부, 오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강한 세력은 당연히 게르부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한 세력은 그 소노부, 이게 비류나부라고 얘기하는 그 전 맹주국 세력이었던 거기였을 것이고, 그 다음은 고만고만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딱 세력을 키우게 되는 게 명임답부가 나옴으로 인해서 연나부 세력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명임답부라는 사람이 뭐 역시 정치적인 야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단하고 또 명망도 얻어놓은 상태고, 그래서 아주 쉽게 쿠데타가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명림답부는 신대왕으로부터 국상이라는 관직을 부여받아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대군을 물리치는 혁격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